2013년에 리얼도랑 아틀리에를 개소하고 2020년에 리얼도랑 건축사 사무소를 로 개명을 하였고 동의대 부산대 개민고수 재직하였고 부산시 창원시 공공건축가 그다음에 뭐 다양한 조형 언어와 창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는 카페와 풀빌라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건장으로 풀빌라 구릉도원 도랑드 빌레 카페 매미캐슬이 있고 리얼도랑은 김성률의 리얼 그 다음에 물을 뜻하는 도랑으로 이름을 택했다 합니다. 그건 조금 더 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 디자인 추구하고 기존 관념에 넘어선 새로운 관점의 디자인을 시작하고 또 이게 단순한 언어와 형태로 건축의 의도를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건축의 언어와 의미를 전달할 때 사회적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시적 감성을 이끌어낼 때 예술로서 성화된다라고 일단은 소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번방동에 자연조각이란 또 다가구 주택이 있고 네. 그때 프랑스 오셨지 않았어요? 예, 왔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면 솔담도랑이 상당히 이렇게 차분하게 딱 내려앉아가지고 이 뭐 땅속에 들어간 느낌이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준공을 했는데 예. 한 5년 정도 손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5년?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그래요? 주변이 다 물입니다. 연못 안에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사 중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네, 촬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촬영을 거의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작년에 한 8개 준공했습니다. 아페드셀이 신안에 있고, 그 아페드셀은 그 전에 소장을 내가 잘 알거든요. 최병근 소장. 네. 예. 그 다음에 남의 집은 리모델링. 네. 집 속에 집 같은 느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성률 건축가님에게, 말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네요. 아니.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존에 이제 현상설계본부, 뭐 이런 아틀리에 회사, 그 다음에 그냥 공모전을 많이 하는 회사, 이렇게 한 3군데 있다가, 한 4군데 정도 있었구나. 서울에도 잠깐 있다가, 바로 6개월 만에,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바로 때려치워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개소하기 전에 생각이 뭐였냐면, 개소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뭐, 어차피 제가 뭐 좋은 학벌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 동료들하고 친구, 후배들이 전부 거의 99% 다 해외에 다 있을 때였어요. 나머지 뭐 한 0.5%는 서울에 거의 다 나갔어요. 설계 좀 한다는 사람 다 나갔거든요. 그때 저 혼자 남아있으면서 난 어떻게 해서 얘네들하고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될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내하고 좀 가진 생각이 같을 거라고, 그 당시에 있었던 생각하고. 그때부터 가진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동안 고민한 것들. 왜냐면 지금까지 뭐라 해야 되지, 학생 때부터 고민했던 것들하고 뭐 찾아보고 읽어봤던 이런 건축들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이런 거를 설계하고 싶은데 내가 얘한테 가서 배우면 이런 거를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대부분 해외도 가고 좋은 설계사무소 가는데, 실제 가보면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습득할 만한 게 부족하다는 거를 거의 한 20년 지나서 이제 확신을 좀 가졌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제 계속 그냥 원래 가진 생각으로 그냥 좀 밀어붙여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설계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건축이 없었고 디자인 파트 쪽에 좀 있었어요.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누군가는 괴랄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특이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그런 디자인이 나온다고 일단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죠.
지금까지 와서 이제 프로젝트가 보면 하나같이 다 형태가 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달라요. 환경 욕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지만은 그 취하고자 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사실 그 미디어에 요즘 거의 안 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내봤을 때는 해외에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냥 좀 한국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냥 한국적인 건축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해외 나가는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저는 안에 있다 보니까 반대로 좀 약간 글로벌한 건축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정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일단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 아까 보니까 그 업무 프로세스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는데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엄청 내용이 많아가지고 보신다 해도 사실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물리적인 사실이죠. 그냥 뒤에 프로세스를 해서 복귀를 어떻게 분석하고 예산을 어떻게 분석해서 땅을 보고 이렇게 복구 클라이언트 요청 사항 그런 거 쫙 쭉쭉쭉쭉 가는 과정은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직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동료 건축가가 물어도 답을 못하는 교수님한테 물어도 답을 못하는 그런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아마 내일 발표를 할 건데 그걸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간단한 거 하나 이 프로젝트를 이제 보면 보이시죠? 잠깐 해보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안 가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형태가 흔한 거예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흔한 거예요. 20년 전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디자인 할 때 그 이야기 때 보통 거잖아요. 너무스럽게 몸의 의미를 담고 형태를 담아서 그걸 좀 구현하려고 구체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렇게 까잖아요. 1차원적이다. dom치부터 본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만든 구현한 건물에 있어서 내가 설명하러 건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이 건물을 보고 거꾸로 해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바다에 접해 있는 땅에 카페나 스테이를 할 때 어떤 거를 놔두면 이걸 경험한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거를 갖다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의도하는 거를 읽지를 못합니다. 웬만한 건축가를 다 해도 읽지를 못해서 조금 그 포용을 좀 넓게 잡고 그 컨셉을 잡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그게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나뭇가지 그 바다의 물결의 형태부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단순하니까 이거는 2학년짜리 설계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차피 여기에서 바다를 봐야 될 때 어떤 프레임으로 이걸 갖다 기억에 남기고 가면 그걸로 이 건물을 잘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의 강도나 감성이나 감정이나 이게 어느 쪽으로 향할 거냐를 설정을 하는 거죠. 바다에 있을 때 가장 강렬하게 이 사람한테 바다를 기억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거꾸로 해놓고 그거를 배치를 하고 형태를 잡아 나가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를 경험할 때 똑같이 그 방향대로 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떤 형태를 이렇게 인식을 한다거나 어떤 사물을 연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봤을 때의 어떤 감정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갖다 좀 증폭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여기 올려놓은 김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규모에 비해서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대부분 부산에 있는 건축가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건축가도 그렇고 50대 이하 전부 다 이런 디자인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디테일이 무용론이에요. 이 예산 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땅이 되게 작거든요. 이 작은 땅에다가 10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럼 시골 모아본 적도 없는데 시골 때려박아야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살아남아야 제가 했던 모든 의도가 생명력을 가지니까 상업건축은 보통 그렇게 살아남거든요. 요 인근에 외국으로 그 다음에 칠암사계 뭐 이쪽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모이 제일 유명하니까 외모를 부산 사람들이 보고 열광한 거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건축적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해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가가 했던 언어 중에 디테일을 그 일부 형태를 차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감성의 세계를 갖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 자본에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설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영상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게끔 했다가 일반적으로 지금 배치가 달린 저희가 한 10개 중에 한 3, 4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프로젝터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그만 사무실부터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작은 것부터 주택부터 시작해서 주택이 펜션이 되거나 카페가 되거나 해서 호텔로 넘어가는데 저희도 지금 대부분 호텔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지고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두 채가 세 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게 그 풀빌라 15개짜리 모아놓은 호텔이에요. 뭐 그런 거 치면 15개짜리 하고 얘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건물을 디자인할 때 보면 어떤 성격 단독주택이면 상관이 없어요. 상업건축은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축에서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유연정에서는 좀 쓰기도 하던데 이 건물의 상업적인 용도가 그 시장에서 펜션 시장에서 호텔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상정을 해야 돼요. 건축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틀리에에서 어떤 포지셔닝으로 구축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상통한 얘기여가지고 이 건물은 해변가에 있는 똑같은 건물인데 앞에 그 섬이 조그만 섬이 하나 있거든요. 거제도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하고 관계를 가질 때 여기 오신 분들이 외관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내부에서 그 섬을 봤을 때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건가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해변가에 공간도 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본은 작은 상태. 대부분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되는 상태. 그 앞에 중앙에 놓여져 있는 이게 지금 엔다이비라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뭐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저런 디자인을 부산 건축가들이 뭐 못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브랜딩 파워로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정도 파워가 있으니까 저런 디자인을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은 갖고 있는 땅에서 최대한 많이 지으려고 하지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일반 건축가들이 지금 가져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설득하는 게 문제죠. 그런 식으로 쳤을 때 제가 조금 존경하는 사람이 고수영 씨였어요. 지금 카카오 사장하다가 지금은 그냥 JOH 컴퍼니 다시 대표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네이버 사각층 만드십니다. 그 사람이 그 제품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대리건설 사업. 건설사 사업을 건축가가 디자인해가지고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다 아는 사람을 갖다가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관심가를 많이 시켰는데 건축가가 설득하지 못하는 걸 계속 설득시키고 그런 사례가 찾아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가지에서 프로젝트를 보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개념,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투입된 예산을 종합해가지고 성인을 가지게 한다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설명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네.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가르쳐 하고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컵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까지 확 가니까 조금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통속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가면 가니가 첫 번째 딱 하면 커피 마시다가
질문을 딱 던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재해석, 재정의, 타일 막 건축 얘기하고 맨날 딱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그걸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컵뚜껑이잖아요. 이것도 컵이 줬잖아요. 컵하고 DC하고 경계가 어떻게 알아요? 그릇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밥공기하고 먹는 컵 있잖아요. 그거하고 경계. 우리는 치울 수 어느 정도 각도를 기울였을 때의 접시를 운영할 거예요. 그죠? 정이라는 게 단순한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거를 다루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정의가 바뀝니다. 밥그릇에다가 커피를 담았다고 해서 그게 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컵이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제 거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제 거는 프로젝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건축학을 이해시키려고 생각이 없고 지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어차피 현대건축의 흐름을 쭉 봤을 때 우리가 그대로 그게 계속 건축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나간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엘리트가 아닌 제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우월적인 시선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차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알게 될 거고 그게 국가적인 경쟁력이나 공유에 딱 나가는 경쟁 그 파트에 딱 들어가 보면 그 프로세스가 어떤 경쟁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때는 사서 스튜디오 이렇게 학교 스튜디오 말고 사서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공유대 산업품처럼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을 탈 거고 이렇게 하면 특성을 탈 거고 다 뿌려서 상을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다녔었어요. 한때는 그게 좀 싫어하게 됐고 왜냐면 학생들이 내 말을 듣지 교수님 말 안 듣고 이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 프로세스나 그런 교육 생활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좀 제가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많이 됐어요. 늘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프로젝트 하나 할 때마다 주택 하나 하면은 한 6개월 끝내야 돈이 나와요. 교육도 줄 수 있고 1년씩 이상 하게 되면 회사가 이제 볼록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3개, 4개씩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지금 시국이 좀 안 좋긴 해서 지금 한 6명 있다가 확 축소가 돼서 근데 이제 프로젝트는 규모가 있는 그래서 거의 1단계로 운영하고 있냐고 지금 민지랑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식으로 좀 언어를 좀 많이 했고 아마 홈페이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때는 초창기 모델은 이렇게 앞병으로 쭉 나왔어요. 왜냐면 집이 주제였으니까 그 집하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 그려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쭉 나가는 거죠. 요거를 오두막의 상징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응답학교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고 어차피 키워드는 박공 집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박공 성애자 자기 표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도 또 이렇게 너무 싫어가지고 언어를 또 이제 변경하면서 지금은 좀 그러니까 자연을 좀 떠올릴 수 있는 연상적인 형태로 좀 최소한 단순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느끼는 데서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건 자연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지금 원래 좀 더 그랬지만 지금 해드리게 하는 건축에서 좀 많이 적극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만 글로벌 갈 수 있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할 필요가 없지만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이나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했는데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좀 프로세스를 그렇게 하고 있다. 회사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소 개업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항상 궁금했던 게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럼 들고 온 사람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원래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셨는지
대부분은 가족, 친지, 주변 사람부터 프로젝트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일을 주겠어요. 근데 프로젝트 그 일이 보통 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해봐도 그걸 전업을 하고 바로 뛰어들면 할 수 있는 소재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바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냐면 회사에서 일할 때 항상 느꼈어요. 회사 4군데를 다녔는데 큰 회사, 작은 회사 똑같이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저 대표보다는 확실히 내가 건축을 잘한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설계는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게 뭘까를 이제 독립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나한테 들고 오면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 각오로 그냥 했는데 사실 6개월 동안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으면 원래 좋은 데 있어야 되는데 직원도 한 명 이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갖고 있는 돈 다 까먹고 월급 다 쓰고 일이 없는 찰나에 그 사업은 운이란 말 딱 나오는데 대학원 후배 중에 결혼을 일찍 한 애가 있었거든요. 그 엄마들이 내보다 한 2-3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엄마들이 그때 2010년대 초반에는 목조주택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을 좀 많이 짓는 분위기가 쫙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진짜 그 저단가에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설계비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내 집 짓는데 공동구매도 깎아주는데 설계비도 안 깎아주니 이래가지고 반타작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된 게 저창기 주택 프로젝트였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고 요즘에는 인테리어로 많이 시작한다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쉽게 받다가 큰 코 다칩니다. 왜냐면 이게 시공 분야고 설계 시공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공정을 모르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 수주가 없이 시작하셨으면 약간 개인 돈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대출 받아서 30만 원으로 6개월 안에 일이 들어오겠지. 누군가는 내 주변에 오겠지라고 무모함의 끝. 그러니까 도전으로 봤을 때는 내를 이길 자가 수도권 이남에 아무도 없다. 확신할 수 있어요. 너무 무모하게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이남의 제주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강연을 다녀봤을 때 특히 젊은 교수님들이 내 또래나 강기표 교수님 이하의 나이대 분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네가 지방대생 희망이야. 네가 죽으면 안 돼. 항상 이런 말을 받듣고 살아가지고 나도 뭐 이래 자의 타의 반으로 사명감이라는 게 자꾸 생겨가지고 그게 나를 억수 괴롭혀요. 난 적당히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소리가 자꾸 들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걸 자꾸 시켜요. 최근에 제일 어려운 게 매미성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매미성. 저 나중에 저 프로젝트 소개할 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매미성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건축가 아닌 사람이 건축을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떠나가지고 아 이건 태도로 접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건축가이지 않은 사람을 오마주 하겠다 존경을 표현을 이제 오마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매미성 배워가지고 보통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조화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탑을 만든다 생각하고 한 게 매미겠어요. 그게 가장 최근적입니다. 가장 최근에 준 겁니다. 1월에 오픈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카페 유튜버들이 평을 남기고 저한테 DM 달라고 듣도 보다 못한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그냥 저한테 몇 번 DM 왔었어요. 유명 유튜버들. 딱 5학년이니까 딱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 현실적이에요. 몇 년 뒤에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질문입니다. 건축가님하고 이제 건축주님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근데 일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건축가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밀고 가시는 편인지 아니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면 그를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설계할 때 교수님이 클라이언트잖아요.
듣도 못한 이상한 걸 자꾸 시키고 그러죠. 안 그래요? 4학년까지 많이 느꼈는데 3학년 때 한번 세게 한번 오는데 현타가 막 세게 시키고 이러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책을 썼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와요. 클라이언트들이 요즘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핀트레스트를 PPT로 쫙 만들어가지고 거실은 이렇게 사례 사진 수십 장 쫙, 그 다음에 주방은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PPT 수백 장을 두고 이렇게 해줘.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소화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손발이잖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 돼. 저 사람이 나 감기니까 타이런을 하고 코 어떤 그 콧물 감기 약하고 인후형 이런 약을 좀 챙겨줘라 약사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약사 그렇게 주진 않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처방해 주지도 않고 이 사람의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때는 뭐 건축에 인문학 해가지고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원래 있어야 되는 말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걸 시키는지를 의도를 일단 파악한 게 1번. 뭐 호텔 짓겠다든지 주택을 짓겠다든지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짓겠다는 거. 아파트에 살다가 나온 이유가 애들 층간소음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걔랑 놀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걔랑 놀기 위해서는 마당이 있어야 되니까 마당이 필수예요. 그 의도를 다 파악하고 들어가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끌려가는 방법의 가장 큰 그러니까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끌려가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이슈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개념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졸작이면 막 시간 쫓겨가 하니까 시간일 수도 있고 모든 이슈 어떤 이슈든 끌고 갈 수 있는 그거를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뭐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해주세요. 주방 이렇게 해주세요. 애들 방 이렇게 해주고 쫙 얘기했어요. 그 제주도에 제가 주택을 지은 게 있는데 내용이 진짜 PPT가 평균 한 번 올 때 20몇 페이지가 해가지고 그게 20몇 개의 파일이 온 게 있어요. 그거를 8개월 동안 받았거든요. 설계를 23개월 정도 설계를 했으니까 주택 한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돼요. 내용이 진짜 이만큼 있거든요. 그 던지는 자기도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다 소화해서 다 집어넣은 저도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저거 변태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으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집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집은 되게 중요하고 제일 단순한 게 짓는 이유면 알면 나머지는 제가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거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딸이 3명이에요. 내보다 나이 어린 의사 2명이 딸을 데리고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취미가 낚시였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남편이 낚시를 보통 밤에 가니까 여자가 4명이 집에 있어요. 허벌판에. 무섭잖아요. 그게 내한테 이슈가 돼요. 프라이버시가 강한 집을 짓겠다. 끝이에요. 그러면 초롱성처럼 지을 수도 있고 가벽을 칠 수도 있고 어떤 걸 지하로 땅에 묻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슈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범위의 추상적인 거를 잡아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조금 답이 됐어요. 진짜 그거는 취직하자마자 실장이든 소장이든 어디서 프로젝트를 갖고 올 때 맨날 그런 걸 들고 와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해놨는데 밑에 한번 갔다 오면 획 바꿔요. 왜 바뀌지? 열받잖아. 시급하시 했는데 갑자기 바꿔. 왜 바꾼지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꾸가면 안 되냐. 그거를 항상으로 그런 거 디자인 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계속 던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난 싫은데 왜 와이나 계속 그게 입에 박힌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편하게 물어봐야 돼. 연봉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사무소를 개업하시기 전까지 전에 실무 경험들을 여러 사무소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규모나 아니면 뭐 어떤 연차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제 사무소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서울 딱 가자마자 그러니까 맨바닥에 헤딩 해가지고 국전에서 대상 특선을 이제 지방에서 처음 났었거든요. 동서대에서 그때 2002년도 한이 월드 그때 금마들이 전설을 쓸 때 나도 전설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놈이랑 둘이랑 군대 안 간 입맛 설득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개념 가르쳐주고 다 해가지고 얘가 대상 타고 다음 특선 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을 안 가면 내가 약간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꾸역꾸역 가긴 갔어. 이 친구는 이루저를 갔고 나는 그냥 큰 회사를 갔어. 꾸역꾸역 갔는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3년도잖아요. 2002년도 말쯤인가 2002년도에 새건축사 협회가 창설이 됐어요. 그리고 그 건축사들 중에서 조금 생각이 좀 남다르신 분들끼리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를 어떤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요. 존재감을 표출해야 되니까 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서울이 그때 이제 세종시로 막 행정도시를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태어나실 때 얘기죠, 그죠? 이전한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생기기 전 얘기예요. 이걸 옮겨가면 관청이 남잖아요. 기존의 관청 자리를 어떻게 서울시에 돌려줄 건가를 갖다가 의지로 해가지고 그거를 추진하는데 제가 이제 회사 대표로 이게 차출해서 간 거죠. 그때 각 아뜰리에서 다 왔어요. 이루제급 말고 그 밑에의 유명한 아뜰리에들은 다 왔어요. 한 명씩 다. 한 20 몇 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처음 느꼈어요. 완전 초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상태에서 여보가 다 잘하잖아요. 공모전에서 하면 내가 제일 큰 건 탔지만 다 초엘리트들. 스카이프 다 있었어요. 대화 한마디 던지면 저기서 10마디씩 해요. 라디오부터 나가서 탈탈 털리는 기분이에요. 완전. 너무 잘하는 애들끼리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때 좀 세게 맞았어요. 일단 내가 월급이 제일 높았어요.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그때 월급이 65만원부터 한 100만원 사이였어요. 왔다 갔다. 그때 이루제가 한 105만원 줬나? 제가 그때 수습인데 70% 월급 받고 야근비 받아가지고 140만원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350 정도 받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는 게 월급 얘기 나오니까 서로 막 5만원 갖고 핑퐁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에 빠졌어요. 말을 못하겠다. 왜냐면 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무실이 있고 나만 회장님, 대표님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 자체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네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합숙을 한 달 반 정도 합숙을 하고 3월 달에 회사 딱 복귀하고 나서 아침 7시에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새벽 3시에 그 학교 창고에, 회사 창고에 잤어요. 자고 한 5일에 한 번 집에 갔어요. 그 생활을 계속. 그 생활 한 2달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 부산에서 하나 어차피 클라이언트하고 만났을 때 다이다를 붙으면 어차피 전문직이고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직업인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 건축을 갈고 닦거나 서울에서 갈고 닦거나 그 기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이제 사표를 딱 던지고 그냥 저는 가겠습니다. 부산 일단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요렇게 해야겠다. 삶의 방향만 정해놓고 물리적인 환경을 바꿉니다. 그냥 일단 부산 내려왔어요. 이게 직장을 구해놓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뭘 필요하다 이러면 그 환경에 내가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다 습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제일 큰 계기였어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 회사를 독립할 때 그 큰 회사 공모전 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가가 아뜰리에 있었어요.
아틀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손석희 소장이라고 로비도 좀 하는 이렇게 이건 좀 잘라야 되는데 뭐 그때 좀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뭐 공모전을 좀 주로 하는 그런 현상 설계 사무소 작은 사무실에 있다가 개발 사업을 하는 사면도시에 있었어요. 사면도시 지금 연봉 한 1억씩 하거든요 직원들. 연봉 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절숟가락이 될 정도의 연봉 탑을 자라는데 뭐 집에도 안 가. 그 분위기도 만들고 그걸 구축했을 때에 제가 있었는데 그 개발 사업이에요. 현상 설계랑 아틀리에랑 개발 사업은 결이 다릅니다. 프로젝트가. 산부인과에서 소아과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아틀리에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뭔가 그러니까 땅에다가 내가 검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결성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프로젝트 말고 그 다음에 공모전 막 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하는 건 원래 전문이긴 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는 이것 좀 설계해 주세요 딱 찾아오신 분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죠. 그래서 아틀리에 대신에 시루를 탄다. 일이 없을 때는 쫙 없다. 가만히 있으니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직업이니까 유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좀 컸어요. 너무 길게 설명해. 그 내가 하나 질문이라기보다도 뭐 소회를 좀 듣고 싶은 게 예. 또 영도 프로젝트 MVRDB 예. 뭐 본의 아니게 뭐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시골에서 MVRDB를 소개를 받았고 뭐 받았는 건지 아니면 컨택을 했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 건축구역에 예. 대한 어떤 소회라고나 할까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부산시에서는 되게 이슈가 됐던 그것 때문에 이야기거든. 제가 그동안 12년 동안 쌓은 공덕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쌍욕을 진짜 엄청나게 들었어요. 근데 왜 욕을 하는지 난 사실 이해가 안 가. 내가 말을 했던 거를 유튜브를 다시 돌려보고 욕먹을 일이 아닌데 왜 욕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건의 경위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해외 건축가들이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들이 바로 헤르족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사무실로 미니마스를 찾으러 바로 간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걸 맡겨도 걔네들이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냥 일개 뭐 저 동남아에 있는 한 개의 나라에서 들어온 프로젝트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굉장히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유럽에서 일이 많이 없어요. 유럽일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일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그 뭐 어떤 지사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그 제가 전시위원 국제 건축제 저 전시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때 MRDB, BIG 나는 이시가미 준자를 초대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축가 보고 싶은 건축가를 초대하려고 이제 해외 건축가 막 초대한 과정에서 MRDB가 오케이 하는 바람에 오게 이제 전시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다 펼쳐줬어. 나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연이 있다는 거지.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2년이 지났어. 근데 그 와중에 저 프로젝트는 이미 7년 전부터 5만 건축가한테 돌아다니면서 허가를 냈다가 엎어졌다가 냈다가 엎어졌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 와중에 엠발디한테 의뢰를 한 거죠. 저 건축주가.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설계를 컨셉을 잡고 있는 와중에 목구조로 건축주가 목구조로 시작을 한 거예요. 비용이 쌀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근데 목구조를 다루는 내가 조금 유명한 건축가다라는 사람이 부산에 저밖에 없습니다. 목구조 해본 사람이 없어요. 잘 몰라. 저는 원래 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구조를 했기 때문에 목구조 그따 공부 다 한 달 내내 공부해가지고 다 했어요. 공부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한 목구조 11개 했거든요. 그 목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프로젝트를 원래 추진하고 있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대구 건축가도 있었고 부산 건축가도 있었어요. 유명 건축가가 있었는데 다 거절했어. 해외 건축가하고 나 안 해. 표류하고 있었죠. 이렇게 표류하다가 목구조를 그걸 담당해야 되는 그 목구조 전문 회사에서 그 대표한테 제가 지인 찬스를 한번 건축제 때 파빌리온을 여러분도 3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니까 목구조에 파빌리온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좀 지인 찬스를 썼는데 그 양반이 저 친구를 안 하면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졸지에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클라이언트도 새로 와 있는 상태고 클라이언트하고 그 목구조 대표가 저를 설득하고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부탁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면 내가 욕을 먹을 게 누가 봐도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나자 배가 떨어지고 저 인간이 MBRD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되는 누가 봐도 그림이 펼쳐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은혜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결과가 이제 쭉 진행하고 나의 의도를 나중에 다 알면 오해는 풀리겠지 하고 그냥 갔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야욕적인 욕망스러운 뭐 이런 의도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렇게 일단은 맡게 됐어요. 목구조로서 제가 맡게 됐어요. 지금은 목구조 다 날아갔어요. 목구조 설계를 하고 있다가 구조 설계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구조 설계가 1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날렸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도 생각보다 싸지 않고 목구조를 해야 될 당위성이 없는 게 된 거죠. 날아갔고 이제 목구조가 아닌 걸 알게 되면 더 아마 저를 목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잡음들을 그냥 뚫고 가야 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사실 일본도 그래요. 최근에 뭐 헤르조그가 일본에 또 긴자에 또 뭘 지었는데 일본도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들어올 거예요. 클라이언트들이 바로 가니까. 우리 클라이언트는 이제 해본 적과 안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비싸기만 비싸고 일도 뭐 이렇게 하나 바꾸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돼. 내가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건축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갑과 을이 밟혀 있는 상태. 대통령이 찾아가는 그 정도의 급이 되는 스타급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시국을 좀 지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저 생각보다 저기에 있는 그 직원들의 캐파가 웬만한 작은 사무소 좀 유명한 사무소의 소장급들이 그 다 직원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역량이 엄청난 거예요, 저기. 잠도 안 자. 맨날 새벽 1시까지 저는 이제, 왜냐면 미팅이 새벽 1시에 이제 시작해요. 화상회의를 합니다. 2시에 맞추고, 1시에 맞추고. 걔네들 시차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걔네들은 아직까지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역량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상대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득할 정도로 애들이 진짜 칼을 갈면서 일을 합니다. 눈앞에 보고 나니까 조금 안주하면 큰일 나겠다. 쟤네들한테 일을 다 뺏길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해가지고 좀 더 각오 닦아야겠다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어요.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이제 3월 달에 지정심의를 했고 작년에 심사를 했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저렇게 해야 방식이 좀 틀려가지고 특별건축구역을 부산에서 안 한 적이 아니에요. 북한은 전체가 특별건축구역이에요. 했는데 저런 디자인을 부산시에서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깨부수고 싶은데 그 자본가들하고 깨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탁되어 있는 설계사무소를 그냥 법대로 해왔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가들도 답답한 거지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게 좀 들어갔으면 저게 좀 보여지면 좀 좋겠다는 게 부산시 의지여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특별건축구라는 게 별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하는데 도와주겠다. 한국 건축가는 해외 건축가 상관없어요. 누가 하든 상관없는데 해외 건축가가 하면 조금 클라이언트들이 건축가 말을 잘 듣는 편이거든. 우리나라 건축가 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 입김이 더 세요. 해외 건축가를 하면 해외 건축가 입김이 더 세요. 그 디자인이 좀 이렇게 가잖아요. 최근에 지금 이슈된 거 보셨어요? 그 도메니코 페로 보셨죠?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게 우리나라 설계사무소하고 행정가, 공무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바꾼 거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자본들은 제가 볼 때는 한낮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다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 경쟁에서 못 이깁니다. 생각보다 엄청 노들섬 PT 보셨어요? 수준 차이가 나요. 이거 못 이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못 이긴다. 다 먹힐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쪽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실무교육하면 사무소로 가서 하는 게 그 일반적인가요? 한 학기에 한 사무소씩. 예. 작년에는 이기철 사무소, 재작년에는 윤재민, 사면도시 여러 개 돌았죠. 이게 가면은 되게 재밌어야 돼. 우리가 그나마 야근은 그 중에서 야근을 제일 약하게 하나. 그래? 근데 이제 강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초반에는 초창기 한 3년 동안은 새벽 3시까지 일을 했고,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야근이고 워라밸이 어딨어요.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조금 회사가 일 좀, 잡을 좀 생기니까, 워라밸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2년이 지나서 지금 팩트 폭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전문직이다. 워라밸이 어딨고, 뭐 이렇게 삶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는 큰 회사가 이게 어느 정도 자본적으로 안정화된 회사에서 가능하지. 날마다 태풍이 부는 이런 돛담배를 타고 다니는 상황에서는 워라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젝트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잘 가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비가 오면 부다리 뽑고 잠 못 자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챙겨야 될 거 잘 챙기고, 기술적으로 축적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 그거를 좀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밤새 고생하고. 요즘은 좀 이렇게 갈고 닦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기 때문에, 뭐, 배려해주고 이런 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그런 거 뜻이 안 맞는 친구들 다 내보냈어요. 악랄하게 볼지 모르겠는데, 흑백 요리사의 그 누구죠? 마피아? 최근 인터뷰 내용이 너무 공감돼요. 파인다이닝. 우리도 약간 건축계 파인다이닝 쪽이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갈고 닦는 것만큼 보상이 다르지 않는 게 현재 없게. 근데 이거는 사실 의료계 빼고는 다 마찬가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우리까지 다. 그래서 전문직을 갈아넣으면 갈아넣을수록 고통스러워. 대신에 근데 다른 그 전문직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을 시작할 때는 좀 근사하다. 근사하잖아. 프로젝트 올 때 건축주들이 저기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 소장님 부탁합니다부터 쫙 고개 숙이고 들어. 이거 누구야? 짜릿하잖아. 그리고 곽희수하고 경쟁한 거예요. 곽희수보다 조금 쌌지만 그래도 곽희수하고 경쟁했잖아. 부산에 받는 설계비에 제가 2배를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비싼 프로젝트. 보통 강의 가면, 특히 저를 아무도 모르는 학교 갔을 때 강의를 할 때, 이 말 딱 던지면 애들이 관심을 좀 가지더라고요. 이거 윤준하고 경쟁한 거. 윤준보다 1,000만 원 비쌌어. 이야, 그게 전략이 먹힐 줄 난 몰랐지. 운이었어요. 난 윤준하고 경쟁하고 있는 자체도 몰랐고, 남편은 나, 와이프는 윤준. 그 둘이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투닥투닥 거리다가 나한테 왔어. 이상하잖아요. 정말 뭔데? 독보자입니다. 하버드보다 왜 1,000만 원이 더 비싸? 이상하잖아. 근데 그 프로젝트를 보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궁금하잖아. 그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귀를 쫙 기울여. 나도 들을 수 있을까? 이랬어. 여기 있는 직원들은 우리 회사를 다 동경을 하는데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는지 궁금해한다. 한번 현장에서 몇 번 만났거든. 직원들이 나왔어. 궁금해한다. 소양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하겠냐. 가르치는 거랑 프로젝트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내려면 창작하고는 또 다른 분야거든. 각자 영역이 좀 다른 것처럼 겸하고 싶은 생각 없고 자기만 잘하는 거지. 전 조금 지금까지 현대건축이 해왔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책에 조금 그건 좀 빠졌다. 시즌2 책에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제 논문을 보면, 꼬르비제에 대해서 분석을 저만 우리나라에서, 아니, 아마 전 세계에서 내만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 꼬르비제 롱생성당을 해석을 한 게 있거든요. 그 한 파트가 있는데, 롱생성당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방금 설명한 프로젝트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롱생성당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롱생 다 알죠? 기존에 해왔던 오빠하고 완전 달라요. 꼬르비제. 자기가 여행했던 기록에서 느꼈던 감정들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약간 뭔가 온화한 느낌이 있었고, 저기서는 스테인글라스 봤을 때의 공정함과 그 찬란함과 이런 것들하고 높은 층고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이런 것들을, 감정들을 다 모아가지고 증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음향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향학, 이퀄라이즈. 그냥 이렇게 조화를 시킨 게 아니고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배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나 사람들이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을 모아서 증폭을 시키는 개념을 언어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글로 바꿔가지고 이해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하고 프로젝트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내일 강의하고 설명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게 영화 이론하고 똑같거든. 영화 좀 관심 많은 사람. 영화 할 때, 예를 들면, 차 안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서사적으로 쫙, 그냥 이렇게 쭉 보여주면, 감정이, 그러니까 설명이 되지만, 비가 팍 내리는 장면에서 소리가 빗소리만 들려. 근데 차에, 그 빗소리 장면 한번 딱 찍고, 차에, 사람의 그 긴장된 얼굴을 탁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총을 탁 찍으면, 뭐가 연상이 돼요? 자살을 할 거라든지, 아니면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한다든지,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방어든지 자살이든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을 끌어가는 구도. 그게 제가 지금 프로젝트 하고 조금 설명됐어요. 롱상도 같은 거. 좀 이렇게 보여지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웁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한계가 좀 있네요. 이 두 개는 설계하고 있는 건데 규모가 같은 설계입니다. 이것도 호텔이고 저것도 호텔인데, 요거는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고 지금 엠벨드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제도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풀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리는 바위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리면 2학년짜리 설계를 했잖아요. 요렇게 그 형태를 가지고 바다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나뭇가지를 떠올리든 바위를 떠올리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서 봤을 때 곡선에 갖고 있는 그 감흥의 정도하고 요렇게 날카롭게 암석화된 유리창을 보고 느끼는 감정하고 뭐 대비가 돼요. 그 두 개를 결합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요 곡선을 보고 파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를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수공간을 쫙 깔아가지고 관계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프로젝트 지금 허가 중이고요. 2년 반째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한 개 날라갔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이거 날라갔고. 요게 지금 제 인스타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인데, 너무 많이 자랐네. 요게 1차안이었고 2차안인데, 그 신안 하면 다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염전노예, 뭐 그래가지고, 관광지로서 좀 특수성과 장소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해안경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서 봤을 때, 도로에 딱 보면 해안경관을 가리지 않나요? 뭐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해안경관을 어우러졌을 때에 좀 이렇게 그 감흥의 정도를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땅과 결합된 어떤 돌덩이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억지로 또 하면은 소금이 되게 원래 유명한 곳이거든요. 신안은. 우리나라 80% 생산을 거기서 해요. 소금과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이 자연과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는 초등학교 어린이도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지은 거고, 여기서 처음 시도한 게 우리나라에서 노출 콘크리트 많이 하지만 그 나무 껍데기를 피죽이라고 그러거든요. 피죽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일부를 요 카페 입구 쪽에 한 개 정도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피죽을 두고 타설을 하고 피죽을 떼내면 나무 그 파편들이 콘크리트 다 박혀 있습니다. 쫙. 그거 이제 나중에 이끼도 생기고 뭐 이럴 거지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시도한 게 있고, 이건 6개 카페, 그 다음에 풀빌라, 스테이. 요 카페는 사실은 40평이지만 외부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프로젝트여가지고 외부 공간에서 내부를 통해서 바다를 보게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7월 달부터는 아마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준공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가지고 가구 끝났고 곧 준공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소개를 잘 안 하고 있는데 풀빌라예요. 거제도에 있는 풀빌라인데 보통은 땅이 갖고 있는 환경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땅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땅을 잘라야 됩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인위적으로 땅을 잘라야 되는데 땅을 잘랐을 때 가지게 되는 그 위화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떠나서 좀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프로세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찰흙이라고 생각하고 클레이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이제 바둑알 3개를 이렇게 콕콕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 펼쳐가지고 자연과의 관계를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동그라미가 가질 수 있는 표면적도 있기 때문에 각 실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가 자연과의 조우를 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그리고 요 수영장을 통해서 어차피 바다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3면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찢어가지고 한 게 좀 유명한 거여가지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숙박 단가는 제일 비싼 거 80만 원에서 지금 7, 8월달 지금 예약 참 열었는데 7, 8월은 100만 원입니다. 하루 숙박. 근데 그거를 2박 3박씩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본의 격차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급 풀빌라고요. 우리나라 고급 풀빌라에 제가 2손가락이 됩니다. 비싼 건 제가 다 해요. 그 시장을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공사비가 거의 반값인데 원래는 이 안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원래 이 안이 아니었다고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따라서 안이 결정돼가지고 원래는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를 깨서 만드는 형태였다가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이것도 풀리려고. 요거는 미완성이 나왔고 요거 바로 파트가 생깁니다. 요거는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 여기가 요만큼은 원래 살고 있던 집이었고 요만큼만 여긴 다 썩어가지고 요만큼만 일본식 가옥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공중에서 6m를 띄운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포스트 돼 있고 이렇게 H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중에 띄워지게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6m예요. 그렇게 그 시장통 한가운데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하고 부사가 한번 절단나. 그리고 이거는 소개가 안 된 프로젝트인데 남산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에 한 개 빼고는 다 지었거든요. 한 지은 지 한 4년 한 4, 5년 됐는데 목조주택입니다. 이게 요만큼을 보면 42평 정도 되거든요. 다락 포함하면 법적으로 15평짜리.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내에서 실외 중정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왜냐면 건폐율을 최대한 맑아져가지고 공간을 많이 해야 되는 주차가 안 되는 막다른 골목집이다 보니까 요게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요거는 아시다시피 아까 윤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기도 구리에 있는 거예요. 서울 중랑구 옆에 있는 작은 시인데 구리시에 있는 건데 로드뷰에 보면 로드뷰 그러니까 직접 가서 로드뷰를 보는 게 로드뷰를 보거나 직접 가서 보는 게 그런데 이분이 회사 이름이 위드홈이에요. 홈 친구 패션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분의 그 자기 집인데 그 1층을 자기 쇼룸으로 써야 돼서 사옥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을 주제로 두고 전체를 에워싸서 밑에는 임대고 여기는 자기 집이거든요. 여기 쇼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박공이 제가 마지막으로 쓴 박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단독주택 유튜브 태박이가 찍은 단독주택 주택이고 양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아파트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주택.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기 없는 거를 많이 놨습니다. 라운드 된 형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주방하고 거실 천장 전체가 유리창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직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제 인스타에 보면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 거여가지고 만든 프로젝트고, 그래서 요 주방에서 보면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처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비 올 때 밖에서 앉아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파트에서 못 하는 거예요. 요 밑에 처마 공간을 대부분 2m 이상씩 뽑아놔야만 비를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프로젝트가 요 프로젝트. 양산. 이게 이제 매미성, 이게 그 초기안이고, 지금 옆에 증축이 돼가 삼각형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요거를 그분이 지은 성을 오마주 한다는 거죠. 그, 약간, 만화로 치면 뭐, 천공에서 라퓨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하는 그 견치석, 사비석 가지고, 견치석 뭐라고 하지? 그 누구냐고 하지? 그 돌을 가지고, 일단 성처럼 만든 거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쌓는 거가 원래 그 성의 구조의 기본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 놔두고, 위에 천창을 하나 뚫어가지고, 조경을 막, 그분이 그 조경을 전체가 다 자기가 한 거여가지고, 그거를 조경수 몇 개 지금, 조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조경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오마주 한다는 느낌으로 했고, 밑에는 카페가 될 거고, 위에 2층 공간에는 기념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기념관이라는 느낌으로 지금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명지 지나서 신호동에 원래 설계한 건데 지금은 착공이 안 되고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런 60평 땅에 80평인가? 땅에 자연을 주제로 한 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보면 약간 바위 형태처럼 생겼거든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주제가 협곡이었어요. 요 밑에 도랑이 흐릅니다. 그 수공간 위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브릿지로 지나다녀가지고 약간 계곡 속에 있는 느낌을 주면 아주 그 작은 주택에서 프라이버시를 가지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다. 접근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 형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 조각이라고 자연을 보호하는 누각이라는 주제로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단일화하려고 했고 이 앞에가 바로 도랑이에요. 개천이죠. 그 경마공원 앞에 있는 상가주택이거든요. 이분 설계 그 보통 이런 건축주가 한 절반인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보통 이게 물어볼 때
어느 카페를 갔을 때 좋던가요? 좋은 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물어봤을 때 답이 스타벅스 제일 좋아. 답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아 특이한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평범한 걸 좋아하는데 사계절을 느껴야 되기.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는 누구나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필립 존슨이 그 미스 반데르의 그를 보고 표방한 그때 이름이 뭐죠? 글라스하우스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글라스예요. 요 밑에가 통유리로 이렇게 집이 통유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막는 거죠. 그 주변이 쫙 뺀 거라서 조경이 쫙 있습니다. 화장실도 통유리예요. 이거 이제 조경으로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고요. 아,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런 프로젝트인데, 아, 풀빌라에 대한 사실 우리나라 풀빌라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풀빌라는 동남아 풀빌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형 풀빌라에 제가 감히 누군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선두를 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풀빌라는 사계절을 대응을 해야 되고 바람에 대응을 해야 돼요. 지붕은 뚫어도 앞에를 막아야 돼요. 앞에를 막아야 된다. 바람에 대응도 있어야 되고 사계절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예요. 대부분이 60만 원, 80만 원씩 하거든요. 싸도 60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가기 때문에 두 가족을 받으면 가격이 반으로 내려가니까 거의 대부분은 아이를 가진 부모, 10세 이하 아이를 가진 부모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족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세팅이 이렇게 양쪽으로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열의 한 30%는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풀빌라를 많이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뭐 꼭 내가 이거는 물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회사에 내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돈을 얼마나 줍니까? 뭐. 질문? 저희가 이제 5학년이니까 또 졸업을 하게 될 텐데 아틀리에를 이끄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 다양한 것 중에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게 있으시면 뭔지. 그 예전에는 공채도 해보고 지인의 추천도 받고 이렇게 방식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왜냐면 좋은 사람 뽑아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규모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혼자서 프로젝트를 저는 호텔급을 혼자서 치고 나가야 돼요. 고통이 이로 말할 수, 그러니까 여기 간이 붙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돌덩어리 하나, 어깨에 돌덩어리 하나, 머리 하나, 세 개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나름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왜 조민석 메스터디스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하는지 알겠대요. 저희도 그 방식으로 하는데 상시 채용이고 인턴을 일단 들은 거예요. 2개월간의 트레이닝을 딱 해보고 나면 뽑아야 되지 말아야 지 서로 알아요. 아, 나 이게 안 맞다.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판단해보고 아, 얘가 와야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인턴 과정 무조건 거치는 걸로. 그 다음에 실습을 받지 않습니다. 실습을 해도 실습이 아니라 거의 실수 투성이를 해놓고 가요. 한 개 모형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모형을 딱 시켜보면 하나로 하면 열을 안다고 모형을 시켜보면 다 하는데 요즘에는 모형을 손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3D 프린터나 CNC도 다 하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일단 인턴 과정은 무조건 거치는 걸로 회사를 지금 다시 원점에 시작한다는 베이스로 다 내보내고 한 명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아키텍에가 이제 저하고 갑장이거든요. 이주 소장은 이제 나름의 회사가 임원, 부소장, 소장, 그런 이사 이렇게 급이 탁탁탁 체계가 조금 잡혀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일당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제대로 내가 대응을 잘 못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입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젝트는 갈수록 이제 많아질 텐데 사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서 경험하고 싶다. 그냥 쓰고 오면 돼. 근데 우리도 그걸 판단을 하잖아요. 아, 얘가 이거 해낼 수 있겠다 없겠다. 뭐. 한 이틀 시켜보면 자기 발로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압축 강도가 가장 세다고 보시다. 그러다 보니 연봉은 원래 우리가 수도권이하면 우리가 탑이었어요. 너무 제가 흥청망청 돈 줘가지고 연봉이 뭐 팀장급이 연봉이 많이 못 받았어요. 연봉 5천이 하고 없었어요. 다 이상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그 뭐지 연차표로 봤을 때 뭐 1년에 5만원씩 5로 10만원씩 제가 한 표를 봤는데 실력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한 방에 1년만에 50만원씩 100만원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 여자 팀장이 최근에 이제 여자 팀장이 서울지사를 맡겠다고 지금 서울로 올라간 친구가 있는데 그 팀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6,500 정도 됐어요. 4년 차. 그러니까 1, 2년 차 때 거의 새벽 1시까지 제가 하지 않았어요. 7시에 집에 가면 지 혼자서 새벽 1시까지 지 혼자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주말에도 혼자서 현장 가서 챙기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현장 시공사한테 연락이 오고, 이렇게 알고 되면서 이제 연봉을 거의 1.5배를 바로 200에서 350을 바로 띄우고, 350에 450을 바로 띄우고, 그런 친구들은 돈이 깝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은 다 이게 1억이 줘도 안 할 뻔한 친구가 있으면 다 준다 하는 거지. 풀 수 있어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너무 많이 쏟아서 그래요. 자본이 짧은 기간 안에 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장시간 뭐 설명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률 건축가에게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